징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아카데미로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8년 이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글로벌 패권 전쟁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뭐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대 강이 부딪혀서 전쟁 안 나고 지나간 적이 몇 번 없다 인류 역사에서. 반드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미중 패권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홍기빈 소장님이 그냥 경제만 하신 분이 아니고요 정치와 경제를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 소장님 받으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건 뭐 이미 확실하게 된 사실이고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그 BTS가 그 중국 환구시보 글로벌 타임스에서 막 욕을 두드려 먹은 때가 있었는데 2년 전이에요. 저는 그 문화냉전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화냉전이 지금 시작되고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웬 쌩오보냐 이래가지고 안 믿었었어요. 지금은 아마 다 믿으실 것 같아요. 2년 전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그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 드러난 사실이고 아예 미국 백악관에서도 그걸 갖다 명시적으로 탈냉전은 끝났다. 냉전은 다시 시작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틀로 세상을 보는 걸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너무 단순한 틀이에요. 네, 그리고 너무 규정화시켜서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그 미국 국제정치학의 죄가 있는데 그 얘기를 그 담론을 만든 데가 미국 국제정치학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패권 국가다 보니까는 거기 있는 학계라는 게 계속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러다가 저러는 건데 여기에 다른 학계라든가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함께 놀아나면은 미국 사람들의 망원경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지금 중국이 이기냐 미국이 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투키디데스 얘기로 좀 되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아테네하고 이제 스파르타가 그 패권 전쟁을 하는 그 얘기죠. 근데 막상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어보면은 중요한 거는 두 나라가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나라를 둘러싼 다른 도시 국가들의 움직임하고 헬렌의 세계 전체의 어떤 구조 변화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겠네요. 지금 어느 나라가 이기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은 훨씬 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학적인 얘기 더 안 하고 그냥 그때 아주 그냥 저것만 얘기하면은 아테네가 그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해상 제국을 세워버리는데 델로스 동맹이라고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보지 못하던 종류의 권력 형태예요. 해상 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당혹스러움을 느낀 여러 도시국가들하고 아테네와의 갈등이 있고 이게 전쟁으로 비화되는 이런 큰 스토리거든요. 지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둘이 투닥투닥하는 게 문제가 그것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서 그러면 러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터키 같은 나라들은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 이게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렇겠네요. 당장 유럽 얘기부터 해보면은 유럽이 천연가스가 없는 지역이 아닌데 왜 이렇게 러시아에다가 많이 기대느냐 러시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훨씬 더 싸다. 환경 문제도 안 생기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저렇게 된 상황에서 그럼 그 다음에 미국도 천연가스가 무지하게 많은데 미국이 그럼 앞으로 유럽을 도울 것이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서방 축이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멤버가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저걸 하려다 보면은 서방이라는 축을 지키겠다 그러면은 유럽을 동맹 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천연가스라든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별로 협조적으로 안 나온다. 그럼 유럽을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유럽은 열받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갑축법만 하더라도 유럽에서의 불만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거든요. 실제로 가스 가격도 최근에 유럽 가스 가격은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안 떨어져요. 거기는 다른 문제예요. 미국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앞으로 나올 것이냐 같은 거에서 유럽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국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번에 숄츠 총리가 갔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주요 액터로 등장할지 2년 전, 3년 전에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럽도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할지 모르고 그 인도나 터키도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렇게 여러 다른 행위자들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국제 경제의 룰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 이 레짐 자체가. 네. 지금 아주 희한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데 옛날에 20세기 초에 독일하고 영국이 패권 경쟁을 할 때는 영국은 기존의 정치 경제 질서를 지키려는 쪽이고 스타투스코라고 해서 독일은 거기에 도전해가지고 파시즘적 질서라든가 다른 질서를 오히려 얘기한 쪽인데 지금 거꾸로 뒤집혔어요. 미국이 오히려 보호무역을 얘기를 하고 영국이 지금 오히려 얼마 전에 좀 망하긴 했습니다만 파운드화 위기로 난 그 포퓰리즘 정책을 하려고 그러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자유무역 질서를 어그러뜨리느냐 그리고 국제적인 글로벌 가버넌스를 왜 미국은 일방적으로 깨느냐 오히려 이런 레토릭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 어떤 WTO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네. WTO라든가 투자협정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국제경제의 어떤 규칙들이 앞으로도 통용될 것이냐. 네. 그리고 제일 지금 아주 목줄이 걸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기후전환 문제 있죠. 기후위기. 그래서 지금 그 넷제로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협조하고 합의해야 되는 이 국제적인 협력 체제가 이런 전 세계적인 갈등 상황에서 어떤 변형을 겪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오히려 착목을 해야지. 네네네. 그 꼬맹이들이 배트맨이 이기냐 슈퍼맨이 이기냐 싸움도 아니고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틀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가 있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 양반이 이제 무슨 언급을 했냐면은 그 북한을 갖다가 서해에서 동해를 관통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문화를 만들겠다. 북한에서? 예, 그거를 언급을 했어요. 아직 뭐 명식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설왕설래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은 이게 제정신이냐. 거기 중간에 이따만한 산맥이 있고 그거 뚫어봐야 무슨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도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운하를 뚫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통행료 받겠다는 얘기겠네요. 태평양 건너온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딱 생각나는 거는 그러니까 통행료냐 이런 건데 지금 같은 전 세계적인 지구 정치 경제 질서의 변화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요건 아직 가능성은 얘기만 나오는데 운하가 어느 정도 크기로 되냐에 따라서 군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 배가 황해로 갈 수 있고 중국 배가 태평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지정학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나요? 그렇죠. 이게 러시아가 이게 부동항 문제가 있었잖아요.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부동항입니다. 부동항이긴 합니다만은 러시아가 그 태평양으로 바로 나가봐야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어나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시어터는 저기 인도양 지금 제일 뜨거운 데는 인도양하고 태평양이 연결되는 저 말레이시아나 말라카 해협 같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는 없거든요. 러시아가 한참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한참 돌아가야 태평양에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중국해 여기가 이렇게 중요해지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북한에 운하가 생기고 북한이 중국, 러시아하고 군사동맹 같은 걸 맺어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그 두 강대국의 그 군함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해군의 어떤 지형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대만 남중국해의 지정학적인 지금 전략적인 상황들이 뒤집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져오냐면요. 북한은 이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정도가 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경제를 개발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을 안 댈 리가 없겠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트럼프가 자기 무슨 프로젝트 달았다 띄었다 하듯이 북한을 가지고 노는 바람에 북한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분명히 그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갈 때는 개방 경제 속으로 들어오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그 아버지인 김정일이죠. 김정일도 일관되게 그 김정일이 직접 쓴 표현은 아닌데 김정일 살아있을 때는 북한 지배 계급이 스스로를 어떻게 봤냐면은 중국에 붙어 있는 맹장 신세다. 우리가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란은 어떻게든 미국하고 이게 쇼부를 쳐서
그러니까 활로를 이쪽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그게 말하자면은 그 하노이 회담까지 지속이 된 건데 이게 잘 안 풀리고 지금 국제 지정학이 막 바뀌니까 보니까 친미 지식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북한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죠. 이 뼈다구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북한을 전략 요충지로 삼는 순간은 중국하고 러시아 게임 끝나는 건데 그걸 예. 안 하네. 제가 미국 전략가면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은데 근데 믿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그분들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분들 의견이니까.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요. 그분들이 이제 밑에 어떤 관점을 가냐면 결국은 북한은 무릎을 꿇려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정은 그 양반이 몇 번 접촉을 하다가 이게 이 사람들의 속내구나. 내가 무릎 꿇기 전에는 이 게임이 안 끝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활로를 트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아마 안개인 것 같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제 남북 대화를 완전히 끊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중국하고 러시아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면은 북한이 여기에서 정말 활로를 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북한이 정말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미사일 사태 있잖아요. 이거는 뭐 도발이다 오판이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의미는 제가 보기엔 이게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북한의 전략적 위치를 전략적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건데 네. 이번에 뭐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 ICBM 있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북한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하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미사일 기지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북한은 이 추축국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장내를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누가 이기냐라는 것만 보면은 이런 종류의 인사이트는 얻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네네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 냉전 시대 때처럼 어느 한쪽으로 그냥 줄을 쓰면은 다른 문제가 다 일사천리로 풀리는 시대냐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유럽의 입장이라든가 인도의 입장이 미국하고 괴를 같이 하지 않으면 한국은 참 곤란해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10년, 12년, 15년 정도 지나서 만약에 정말 냉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그때는 또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초입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느 한쪽에 섣불리 줄을 서는 것보다도 네. 이런 전체적인 지형 변화를 봐가지고 우리가 왜 투자할 때도 포트폴리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국제 전략의 포트폴리오라 같은 사고를 좀 해야 되는 굉장히 절실한 순간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되게 중차대한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교역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러시아하고 교역량이. 정말요?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17%가 늘었어요. 우리는 14%가 줄었거든요. 네. 특히 그 17% 중에 뭐가 있냐면은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저 일본 친구들 대단하네. 미국의 그렇죠. 하인처럼 그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바짝. 그게 아주 흥미로운 점이에요. 네. 와 미국 그래서 막 영속 패전론이라는 책도 제가 최근 읽고 있는데 예. 완전히 미국의 그냥 그거. 예, 완전히 미국의 지정학적인 그야말로 아삼육 같은 행세를 하는데 실제 경제 외교 같은 데서는 러시아하고 교역량은 늘었어요. 의외로 뒤로 뭐를 하고 있네요. 역시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이 부분 이 미중 무역과 그 지정학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에 좀 본격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십시오. 네. 이 부분은 따로 시간을 좀 편성을 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시간이 그냥 후룩 하고 지나갔어요. 저도 사실 한 30분 1시간 더 하고 싶지만 모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를 했었고 정치적 국제 정세적인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날카롭게 대응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건 그냥 한국이 어떻게 생존하냐 할 문제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으셨다면 댓글로 다음번을 기대한다는 댓글을 좀 달아주신다면 우리 홍 선생님이 이게
모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굉장히 힘들었고, 제가 사실은 그 옛날부터 모시고 싶어갖고 문자를 몇 번 보냈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백오피스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이메일을 보내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몇 년 만에 모시게 된 건데. 열심히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양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홍 선생님하고 저하고가 저기 맞네요. 저 뭔가 그래요? 그쵸, 호흡에 맞는 거죠. 왜냐면은 경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경제로 좀 풀어낼 수 있고 예,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 저는 뭐 밑단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단에서 어떻게 이게 연결됐을지를 또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자주 좀 뵀으면 좋겠어요. 예, 네네. 예, 오늘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의 홍구인 소장님과 함께 독일 아카데미 시간으로 진짜 어려운 시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너무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 소장같이 있는 영상이니까 여러분 자주 보셨으면 좋겠고 댓글로 좋으셨다면 달아주신다면 우리가 홍기민 선생님 더 자주 모셔서 재미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 홍기빈 채널이라고 제 유튜브 홍기빈 클럽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네네네. 홍기민 거기에, 채널? 예, 그러니까 정치 경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몇 개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 많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혼자 하시는 거예요? 예, 혼자 합니다. 그럼 혼자 하시면 재미없으니까 저희 채널에 더 많이 나오세요. 불러주십시오. 더 재밌으시죠? 혼자 얘기하시는 예, 예.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지금 보통 내공이 있으신 분이 아닌데 이분을 모시게 된 건 제가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걸 알아듣고 있으니까 많이 성장했구나, 그동안에는 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좀 듭니다. 네, 여러분도 자꾸 들으시다 보면 귀가 열릴 겁니다. 네, 자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홍 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